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9번째 렉처로 넘어가겠고요. 이 9번째 렉처에서는 간단하게, 여태까지 빼놓고 있었던 하나의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드나비트 하텐버그 파라미터라 불리는 DH 파라미터의 진실과 비밀, 그리고 그 추악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악함까지는 좀 아니고요.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3학년 때 로봇공학을 배우시면은 보통 다른 과목들에서는 이 드나비트 하텐버그라는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나비트 하텐버그, 드나비트하고 하텐버그 두 명이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만든 이 DH 파라미터 또는 DH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로봇공학의 첫 부분에서 배우는데요. 이상하게도 제가 하고 있는 과목에서는 이 드나비트 하텐버그 DH 노테이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드나비트 하텐버그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닥다리 옛날에 나온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표준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모든 뭐 전 세계의 모든 로봇공학에서 가르치고들이 있는데요. 이걸 배우는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이고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구닥다리 방법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 수업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학부에서 이거를 시간 낭비하는 대신에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모델링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거의 대학원에서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학부 과정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어려운 사례들 빼고요. 근데 이 드나비트 하텐버그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서 2주 이상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걸로 가르치지 않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저 대학원 입시를 보려고 갔다가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기해보소 했더니 저희는 안 배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희는 드나비트 하텐버그가 올드한 방법이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만 가지고 다이렉트로 푸는 방법들을 토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르쳤던 교수님이 DH 파라미터는 구닥다리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자신있게 그 학생이 저를 생각해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하고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가르치기도 귀찮고 의미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안 가르쳤는데 그래도 대학원 과정에서는 조금 시간이 나니까 이걸 가지고 1시간 정도만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H 파라미터라는 거는 앞서서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드나비트하고 하텐버그 이 두 명이서 몇 년 동안 이걸로 논문을 만들면서 실적을 많이 떼어 먹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제가 맨날 나쁘다고 하는데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이유가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자, 이 드나비트 하텐버그는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펜이 안 써지네. 기본적으로 이 DH 파라미터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 때문에 또 사람을 무지하게 괴롭히는 아주 몹쓸 방법론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양반들이 이 1955년도에 DH 파라미터 노테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다시 뜯어 고쳐가지고 1964년도에 모디파이드 DH 파라미터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연도가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55년도에 내놨을 때는 뭐 나름 쌈박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걸 고쳐갖고 64년도에 또 고치니까 이건 이거대로 또 의미가 있네 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는 책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이 DH 파라미터가 논문 곳곳에들 나옵니다. 그런데 55년도산인지 64년도산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논문을 보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걸 쓰려고 하면은 잘 안 맞는 엉뚱한 결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H 파라미터의 55년산, 64년도산의 특징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논문에 있는 DH 파라미터들을 활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뒤에 있는 얘기들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제가 써놨죠. 맨 처음에 어떤 노테이션이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간파를 하지 못하면은 DH 파라미터는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모 학생이 지도 교수님이 DH 파라미터는 구했니? 라고 했더니 아, 구했습니다 하고서는 그 로봇을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다른 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아, 여기 다 유도했으니까 이걸로 푸세요 해서 내가 네 수식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모 여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는 제가 당연히 다시 유도해서 인버스까지 풀어갖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여학생이 썼던 수식이 틀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간파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 DH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게 비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제가 또 써놨는데요. 우리는 3학년 때 로봇공학에서도 DH 파라미터를 배우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DH 파라미터는 보통 로봇공학의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수업들에서는 이 DH 파라미터를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모델링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가능한 이유도 마지막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뿐만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엔 가르치는데 저만 안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른 많은 분들도 점점 이 DH 파라미터를 안 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DH 파라미터를 안 쓰면 어떻게 하냐?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그대로 포워드 키네마틱스나 베이스에서 끝단까지 트랜스폼 전체를 유도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알게 모르게들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다이렉트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쓰는 것들은 3학년 때 다 배웠고요. 근데 이번에 거꾸로 이제 돌아가서 DH는 많은 산업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DH를 물어보면 그거 안 써도 돼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보스이거나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될 거니까 저는 싸워서 10초 만에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깨갱이기 때문에 DH 파라미터를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한 번쯤은 배워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5년도산 DH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1955년도 버전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카톡으로 데이터하고 보내드릴 텐데 EX의 코봇의 DH라는 파일에 보시면은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개발된 DH 파라미터 드나빗 하텐버그 수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예제가 모듈이 DH이기 때문에 안에 펑션으로 대문자 DH로 해놓고 DQA라고 하는 세 개의 글자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한만 그래도 펜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DH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DH 파라미터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L, 그 다음에 각도, 조인트 앵글 값 세타, 그 다음에 각각의 축이 얼마만큼 비틀렸는가를 얘기하는 트위스트 앵글, 축이 비틀리는 경우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이 옵셋 D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시면은요. 요 예제들을 다루면서도 제가 얘기 드릴 텐데, 먼저 1955년도산 DH 파라미터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점이 어딨냐면요. 좌표계가 OJ-1입니다. 그래서 J-1 축에서부터 좌표계로부터 J번째 좌표계까지의 어떤 변환이 있는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4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DH 파라미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거지 같은
수업이니까 거지 같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왜 좀 애매꾸리한가 라는 얘기를 드리면요, 예, 여기서의 정의가 조인트 제2번째 조인트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J-1번이고요. 또 조인트의 번호는 J-1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축의 번호는 J이고 여기는 J-1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실질적인 좌표 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OJ-. 여기는 OJ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곤란한 문제점들을 만들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1955년도산 DH에서는 이 조인트 축을 잊어버리시고 바로 이 좌표 축이 넘버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축에서 여기까지로 가는 변환을 우리가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OJ-1에서 OJ까지 갈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축이 제가 그려놨죠? 예, 바로 OJ-1 축에서 보시면은 Z축이 파란색이잖아요. Z축 방향으로 요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Z축으로만 올라간다는 그 옵셋 값, D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요 파란색을 축으로 해서 요 녀석이 지금 보시면은 삐뚤어졌죠. 여기에 있지 않고 요만큼의 조인트 J축을 토대로 해서 각도 세타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 좌표계에서 보면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빨간색이니까 X축이 되겠고요. 얼마만큼 이동? 길이 L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지금 여기 있는 모양하고 그 다음에 좌표계하고 제가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사이의 거리는 100만큼의 옵셋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축의 파란색 축이 빨간색 축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했죠. 이게 바로 트위스트 앵글 알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하니까 XJ로 회전을 하니까 빨간색으로 회전하니까 X축으로 회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55년도 DH 파라미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쭉 얘기를 드리면은, 자, 이 그림을 보시는 요령이 있습니다. 변수는 총 4개가 있고요. 변수는 총 4개가 있고, OJ-1에서 OJ까지 이동을 하고 싶은데, 조인트 축은 Z축이라고 하고요. 이동을 하는 거리는 X축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 좌표계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요만큼의 D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각도가 Z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했고요. 회전된 X축 빨간색에서부터 여기까지 L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알파만큼 트위스트 앵글 회전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써놓으면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J-1에서부터 OJ까지로의 변환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HJ-1에서 J까지의 변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 바로 DH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변수만 알고 있다면 L, 알파, D, 세타 4개의 변수를 알고 있다면 이 복잡한 구성을 내가 그냥 이 수식에다 넣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DH 파라미터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조금 더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돌려보는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는 이미 그 거리 랭스 L에 해당하는 것들은 더 이상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거리는 그냥 제가 이미 객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리는 다 15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150입니다. 그래서 거리 L은 150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D 옵셋, Z축 방향의 옵셋, Q Z축 방향의 회전, A X축 방향의 트위스트 앵글,
예, 좌표계 관절 축이 얼마만큼 비틀려 있는가 따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대입을 해서 예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돌리시면서 많이 갖고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DH000 하고 넣었더니 지금 이 상태이고요. 1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D가 10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Z축 방향으로 10만큼 축이 올라갔습니다. 40을 넣었더니 더 많이 올라갔죠. 예,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50을 넣어야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50이 맞았죠. D는 이렇게 파란색 축 Z 방향으로의 옵셋을 뜻합니다. 100을 넣었더니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해하시기 편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있는 트랜스 Z축, ZJ-1 축을 토대로 해서 D만큼 이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테이션 30도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카라 타임 로봇에서 조인트 축으로 30도 회전하는 그 경우가 나왔고요. 이번에 알파 값을 45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축이 저렇게 비틀린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1955년도산 DH 파라미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들은 전부 다 이 DH 파라미터의 결과들이고요. 지금 세타를 0도로 했더니 아예 축이 100만큼 올라가서 45도 꺾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트위스트 앵글 0도를 넣었더니 그냥 옵셋만 D가 100만큼 있는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되겠고요. 트위스트 앵글을 지금 90도로 했더니 축이 이제 90도가 꺾인 상태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955년도 DH 파라미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64년도 버전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보시면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J-1, J-1. 여기 J-1, 요거 잘못됐다. 이거 제가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거 메스타에 카피하면서 틀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 J입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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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그리고 여기는 J-1, J-1, 그리고 여기는 J, J. 그래서 축이 어떤 Z축이냐? 예, 바로 여기 OJ-1에 있는 Z축이고요. X 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이동하고 있는 바로 이 새로운 좌표계, 요 J축, 요건 J 관절이고, 예, OJ에 해당하는 것을 따라서 X축으로 이동하고 회전한 겁니다. 요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H 파라미터가 D 세타 L 알파가 다 똑같은 J라는 숫자를 갖고 있을 때에는 얘네는 1955년도 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을 정의할 때 얘네들의 넘버가 밑에 붙어 있는 게 똑같을 때에는 55년도 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64년도 산은 이게 좀 바뀝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OJ와 OJ-1이 조인트 관절축하고 넘버링에 다른 게 55년도 산이라면 이제 64년도에서는 이 넘버를 똑같이 맞춥니다. 이게 틀린 게 굉장히 비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맞춥니다. 근데 이게 도찐 개찐인 게 뒤에서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문제가 이상하게 되게 쉬워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좌표 축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아까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거였잖아요. 이번엔 여기에서 여기 가는 모델로 한 템포 앞쪽으로 비틀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논문이 됐는지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옛날에도 되게 궁금했는데, 장난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 조삼모사, 조삼모사인가? 조삼모사인가? 예.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예.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나 뒤로 빼나 이렇게 관계를 따지나 이렇게 관계를 따지나 사실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64년도 DH 파라미터는 하나의 특징점이 있다면 알파 L, 세타 D가 J라는 넘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층이 알파 L하고 세타 D가 동일한 조인트에 있지 않고 한 스텝이 밀려 있다면 조삼모사, 맞네. 그렇다면 이거는 1964년도 산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방법이 앞서서 55년도 방법하고 지금 보시고 계신 것과 64년도 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DH 파라미터는 되게 유사해 보이지만 연식에 따라서 방법론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넘버가 똑같으면 4개가 똑같으면 첫 번째 버전, 이 넘버가 2개씩 짝을 져져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64년도 버전이구나 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논문들 볼 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5j-1이고요. 이제 5j까지만 구합니다. 여기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쓰지도 않아요. 이게 64년도고 이 1964년도 버전이 그 유명한 존 제이 크레이의 로봇공학, 저희 교재로도 이걸 쓰고 있지만 사실 책은 거의 안 보고 있지만 이 크레이 책에 있는 노테이션이 바로 이 1964년도 산입니다. 그리고 1955년도 산은 되게 두꺼운 책인데 호주에 있는 교수님이 만든 맥커로우, 아마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크레이도 마찬가지고, 맥커로우 책은 1955년도 노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크레이 책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크레이 책에서 쓰고 있는 이 모디파이드, 수정된 1964년도 버전이 보통 모디파이드 수정된 DH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써놨네.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는 DHM이 아니라 아마 MDH일 겁니다. 이것도 틀려서 수정하겠습니다. 모디파이드 DH 파라미터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기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OJ-1이 X축을 기반으로 해서 Z축이 이렇게 회전을 했죠. Z축은 알파 트위스트 앵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조인트 축들이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테이션 X하고 요게 J-1이니까 다 노테이션이 J-1입니다. 여기서 알파만큼 흔들리니까 요것도 J-1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J-1이고요. 그리고 나선 X축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만큼. 얘는 무슨 축이에요? X J-1축을 토대로 해서 L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가 붙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5J가 되겠죠. 여기에서 세타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파란색 Z축 주변으로 세타만큼 회전했고, 그 다음에는 위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로 좌표계가 올라갔는데 Z축을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D만큼 올라간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봤던 거는 맨 처음에 D 세타 L 알파, 앞서서 거는 D 세타 L 알파라고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한 겁니다. 알파 L 세타 D. 그래서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D 세타 L 알파로 했는데 모디파이드 DH 파라미터에서는 알파 L 세타 D 이렇게 거꾸로 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넘버가 두 개가 J-1, J-1 똑같잖아요. 조인트 축하고 좌표계 축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더 혼란이 덜 될 거다. 그래서 이 64년도 버전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개가 55년도 산과 64년도 산이 여기저기에서 서로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4년도 산을 선호하다가 이제 언젠가부터 집어쳐 버렸고요. 이건 쓰레기다 해서 더 이상 쓰지 않고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지도 교수님하고도 몇 번 싸웠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고. 자, 그래서 이 1964년도 산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MDH라는 예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MDH 예제 D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맨 처음에 D를 넣으면 D를 50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뻘떡 올라갔죠. Z축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마지막, 여기에 있는 마지막하고 똑같습니다. 0으로 하면 다시 내려오고요.
아예 여기 보시면은 이쪽 축은 좌표축이 아예 그려지지 않고 있죠. 자, 이제 트위스트 앵글 썼습니다. 맨 앞에 트위스트 앵글로 약 30도 트위스트 앵글을 넣어준 경우고요. 그랬더니 전부 다 그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D가 50만큼 올라가고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있는 D, 그러니까 새로운 축 J에서 D만큼 올라간 겁니다. D가 어디서 올라가는지 잘 보세요. 예, 트위스트 앵글도 어느, 그러니까 J-1인지 J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세타만큼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회전하면 20도 회전을 했더니 이제 저렇게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녀석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좌표축까지만 보는 겁니다. J-1에서 J까지의 좌표축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트위스트 앵글을 아예 90도로 뉘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축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Y축이 위로 올라왔죠. 여기에 Z축 원래 계획 있었고 Z가 누웠죠. 90도를 넣었기 때문에 트위스트 앵글 90도가 들어가서 완전히 누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하고 1952년도산 55였나? 제가 연도가 헷갈려서 50년대 거하고 60년대 거, 그냥 아까는 55라고 했죠. 네. 52번에 2라고 했네. 55와 64. 55와 64. 제가 연도가 헷갈려서 옛날 거하고 요새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DH 1955년도산 우리가 먼저 봤던 거죠. 이 녀석, 여기도 또 틀렸네. 이 1955년도 거하고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하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55년도 설명할 때 있었던 DH 파라미터 D 세타 L 알파를 가져왔고요. 이걸 우리가 심벌릭 연산으로 풀어봅니다. 심벌릭 연산 3학년 때 많이 했잖아요. 트랜슬레이션 Z축에 대해서 D만큼, 로테이션 Z 세타만큼 했고요. 그 다음에 X방향으로 L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회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보면 이게 매커로우 같은 1955년도 DH 파라미터를 쓰는 책에 이와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요걸 보면서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했나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J-1, 그리고 여기가 J라고 했죠. OJ, OJ-1.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입니다.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요? 일단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요. 또는 Z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Z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했고 요만큼의 각도 변화를 했죠. Z축 방향으로 올라갔죠. D만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죠.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L0D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는 X축을 따라서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알파만큼 회전했습니다. 이 결과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심벌릭 연산으로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얘네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55년도 결과물과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결과물이 똑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 드렸지만 요 문제 바로 여기에 요 경우에 먼저 올라간 다음에 로테이션을 Z축으로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Z축 회전을 한 다음에 Z축으로 D만큼 올라갔던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여기부터 올라간 다음에 얘를
회전을 나중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1964년도산 DH 파라미터하고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있던 수식 그대로 갖고 왔고요. 알파 L 세타 D, 알파 L 세타 D 이렇게 되어 있고 연산을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의 이 결과물하고 이 결과물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64년도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결과가 같지 않지만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과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가는 걸 풀려고 보니까 일단 뭐예요? X축으로 이동을 했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뭐가 있죠? 트위스트 앵글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트위스트 앵글 먼저 RX 알파로 해줍니다. 그리고는 X축을 따라서 L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엔 다시 위로 D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란색 Z축을 토대로 해서 세타만큼 회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과가. 자, 이거를 둘 다 심볼릭 연산으로 풀어봤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그러면 DH 파라미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3학년 때 죽도록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육자에도에서 죽도록 연습을 했는데, 굳이 DH 파라미터 복잡한 거를 배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식이 똑같을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얘네가 똑같을까? 앞서서 1955년산 DH 파라미터의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유심히 보면요. 여기 이 두 가지만 한번 놓고 보세요. ZJ-1축, ZJ-1축을 토대로 Z축을 따라서 D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Z축을 따라서 하는 경우에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회전을 한 다음에 올라가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랜스하고 로테이션한 결과를 순서를 바꿔줘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 두 개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 트랜스 있고 여기 트랜스 있으니까 얘네는 그냥 이동이니까 이동은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트랜스 L0D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구한 결과물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같은 겁니다. 자, 64년도 산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기 얘하고 얘를 보세요. Z축 방향으로 회전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 회전한 다음에 위로 D만큼 올라가는 결과물과 올라간 다음에 회전을 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H 파라미터가 의미가 없는 게 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회전하는 것들의 순서는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가 등장을 하는 것처럼만 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가운데 트랜스가 있어서 합쳐놓고 놨더니 이 결과물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구한 결과물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H 파라미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축을 따라서 만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봇 공학 쪽 로보틱스 영역에서는 마치 미신처럼 DH 파라미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게 참 옛날부터 저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방금 전에 보셨고요. 축방향 이동과 회전의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고요. 무엇이 더 직관적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처음부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아마 이제 뭐 산업계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DH 파라미터 안 써도 되는 거였어?
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으신 분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DH 파라미터라는 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좀 미안하게 얘기하면 드나비트 하텐버거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돌아가셨겠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만 쓰이냐면 이 로봇공학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원래 어디서 개발이 됐냐면 그래픽스 쪽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건 그래픽스 강좌 때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로봇공학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그래픽에서 개발이 됐고, 그래픽 좌표계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픽스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만 가지고 쓰는데, 이상하게도 이 로봇공학에서는 자꾸 이 DH 파라미터를 쓰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제 연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950년대, 60년대에는요, CAD 비스무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CAD가 없는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생각한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려다 보니 뭔가 복잡한 좌표계에 대한 것들을 간략화시킬 만한 것들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근데 50년대, 60년대에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나왔지만 이게 구현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니까 기껏해야 뭐 한두 축 정도, 두세 축 정도, 3차원 표현,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을 때 로봇 쪽에서는 그 당시에 6자유도급 이상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자유도가 6개야?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표현해?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아주 관습처럼 그 당시에는 이걸 DH 파라미터를 구해서 이걸로 표현하면 서로 대화를 하기가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0년대, 60년대에는 CAD 비스무리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DH 파라미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 됐기 때문에 이 DH 파라미터가 그 당시로는 더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뇌 피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옛날부터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쓰고 있는 루프 시스템 같은 3D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솔리드웍스나 CAD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굳이 DH를 왜 써야 되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서 DH 파라미터를 안 쓰고 푸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학생이 발표한 것처럼 뭐 이런 거지 같은 방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결론이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렉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사실은 그래픽스 툴들이 존재할 때에는 DH 파라미터보다 사실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목에는 DH 파라미터를 제가 가르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지간해서는 아마 어지간해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DH 파라미터를 쓰지 않을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픽 좌표계는 뭐 관절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까지 다 합치면 어깨도 2개, 어깨 쪽 빗장뼈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4개, 여유자유도 더 갖고 있어서 뭐 30 몇 자유도가 나오는데 꼴랑 뭐 6자유도 로봇 다루기 위해서 DH 파라미터를 쓴다. 요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써서 모델링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면 DH 파라미터는 안 써도 됩니다. DH 파라미터를 잘못 세워놓고 그거를 4번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거쳐서 계산을 하느니 더 간단하고 짧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H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제 옆에 있는 부장님이나 사수분이 너 씨 DH 파라미터 구했어? 하면 네 하고서 그냥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어디 갔어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매트랩으로 구해서 보여주시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요, 사실 연구단에서 최근 논문들에 보면 이 DH 파라미터를 얘기를 안 하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는 2010년? 그때까지 DH 파라미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DLR 쪽에서도 도이치 라보틱스 랩인 DLR에서도 DH 파라미터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DH 파라미터는 그냥 현 시대를 살면서 로봇 쪽을
전공하면서 알아야 되는 과거의 툴이구나 정도.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4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DH 파라미터들을 제가 학부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굳이 DH 파라미터를 안 쓰더라도 우리는 어떤 유형의 문제든 간에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고요. 대신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50년대, 60년대에 두 가지 DH 파라미터 기법이 있고 길이에 해당하는 거 L, 그 다음에 Z축 옵셋, 축방향 옵셋 D, 축방향 비틀림각 알파, 트위스트 앵글, 그리고 세타, 조인트 축의 관절 축의 회전, 이 네 가지 요소는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짤막한 정의를 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DH 파라미터를 구해봐라라는 멍청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중히 쓸모없던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친해진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개교도 될 때 그거 안 구하고 그냥 해도 다 나오는 겁니다. 라고 친절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DH 파라미터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